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평범한 60대 여성 구독자인데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당장의 돈이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죠. 그래서 저나 저희 자매들에게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막내 남동생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요. 계집애들은 시집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언니들을 빨리 시집 보냈고, 저는 그나마 언니들의 도움으로 언니들보다는 조금 늦게 시집을 갔죠. 그다지 좋은 집도 아니었고 가난한 것은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편의 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간다는 건 어렸던 제게는 무척이나 힘들었고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지독한 자린고비였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 빨래를 해야 한다며 저를 비 오는 날 내쫓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자릿기를 제 얼굴에 부어버리는 고약한 짓도 서슴지 않았고요. 입버릇처럼 늘 아들만 낳아라 했기에 첫 아이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달라질 줄 알았지만, 힘만 더 들었을 뿐 시어머니는 남들 다 하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바로 남편이 겉돈다는 거였습니다. 진득하게 일을 하는 법도 없고 술과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때문에 그런 남편 마음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욕까지 제가 대신 먹어야 했죠. 시집살이는 힘들고 남편은 없고 아이는 울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안고 소리 죽여서 울고 있는데 며칠 만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이 그걸 보게 됐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나이만 먹고 철이 없었어. 앞으로 내가 정신 차릴게. 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 당신을 위해서 살게. 그때 남편이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해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언제라도 죽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고 하더군요. 앞에 물이 있으면 뛰어내렸을 것 같고 앞에 불이 있었으면 몸을 던졌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술이 번뜩 깨더라고. 남편은 그때가 너무 무서웠다고 대답해줬죠. 저는 아직도 제 그때의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편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처럼 먹던 술도 저녁에 먹는 반주로 그쳤을 정도였죠. 여전히 힘든 시집살이는 계속됐지만 그래도 남편 덕에 숨통이 좀 트였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이 다시 술을 먹고 친구들을 만났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었거든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 너 같은 년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아직 살아있어. 나가! 너도 나가서 죽어, 이년아! 넌 왜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죽어야 해? 내 아들 살려내. 이 나쁜 년아, 이 죽이려나! 새끼를 잃은 어미의 울음소리는 제게도 그 고통이 전달될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는 것도 이해가 됐고 최대한 받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슬픈 건 누를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은 아빠를 잃었고 무엇보다 당시에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울고 있는 저를 시어머니는 때리고 또 핥혔죠. 너 때문이야. 네가 일하러 가라고 떠밀었지?
이 날씨에 밖에 나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 이렇게 안 됐어. 악독한 년, 죽어. 네가 죽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죽어. 같이 뒤져. 난 아들을 잃었는데 너도 잃어봐 그럼. 제발 그만하세요. 상을 찌르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쫓아내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도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상이 끝난 이후에도 쭉 이어졌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괜찮겠지, 또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점점 강도만 더 세질 뿐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쥐처럼 구석으로 내몰려 공격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모든 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게 음식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 손에 수저를 쥐어주며 인자하게 웃어주셨죠. 얼른 먹어. 먹어야 아기도 돌보지. 네? 애기 엄마, 이거 먹고 키웠네. 응? 몇 개월이야? 아이 아빠는 어딨어? 어머님, 죽었어? 나도 죽었어. 나도 우리 아들 혼자 키웠어.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키웠네. 알았지? 애기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한 거야. 이거 먹어봐. 내가 요리만큼은 최고야. 어때? 맛있어요, 어머님.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온 거였죠. 가난한 집에 어린아이 하나와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 그리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제 인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생계를 온전히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지만 무작정 하기 시작했네요.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몸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수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억척스럽게도 버텼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살폈고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업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엄마, 저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달 월급인데 이거... 됐어. 그걸 왜 엄마한테 줘? 너 써. 이제야 직장 들어가서 돈 쓸 곳이 많을 텐데. 아니야, 엄마. 아들도 효도 좀 해보자. 엄마가 돈 맡아줘. 난 있어도 쓸데없는 거나 쓸걸. 지금부터 돈 관리도 해보고 실수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하면 늦어. 그럼 다음 달 월급부터는 그렇게 할게. 이건 엄마 해.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한번 가든가. 응? 여행은 무슨...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지금 많이 다녀보자 우리. 자식들은 정말 잘 자라줬습니다. 특히 첫째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거긴 떨어졌지만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모 기업의 연구원 일을 하고 있었고요. 딸은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서 졸업 전에 합격해 다니고 있었죠. 둘 다 독립적이고 생활력도 강해서 어디 내놔도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은 안정됐고 걱정도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2년 전 딸이 먼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공부도 엄청 잘했고 오빠랑 똑같은 대학 나왔어. 그래? 근데 좀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오빠도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오빠는 일 중독자잖아. 오빠가 늦은 거지. 내 주변엔 벌써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친구들 꽤 있어.
물론 결혼한 친구는 아직 없긴 하지만. 그 사람 어머니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대학 교수? 대단한 분이네. 응, 나도 오가면서 몇 번 인사드렸는데 좀 깐깐해 보이긴 해도 소박하신 편이고 일단 괜찮은 것 같아. 문제가 있다면 우리 둘 다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만. 그래? 하긴 요즘 결혼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진짜?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리고 나 우리 집안 이야기는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말은 안 했어. 나중에 차차 말하려고 했거든. 그래, 잘했어. 잘했다. 천천히 말하는 게 좋긴 해. 응,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랬어.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건실하고 성실한 면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몇 번의 인사를 끝으로 정식적인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한정식 집으로 가게 됐고요. 거긴 음식도 음식이지만 각각의 룸으로 되어 있고 독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상견례를 하기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최고로 좋은 것만 들고 참석했어요. 상견례를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식적인 칭찬과 대답으로 초반엔 하하호호 분위기가 좋았죠. 큰아드님은 못 오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상견례라고 꼭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나 봐요. 늦어도 올 수 있으면 오겠다고 하긴 했네요. 대기업의 연구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애들이 참 잘 자라줬어요. 그러네요. 따님은 일찍부터 자리 잡았고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학력이 조금. 아드님처럼 따님 공부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애들 공부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원하는 걸 이뤘으면 했죠. 원하는 거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요즘엔 누가 그런다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사돈은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지. 아니, 보통 아이들은 부모 머리를 담는다고 하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집안 내력을 서로 묻는 거죠. 돌아가신 박가사돈 학력도 궁금하고요. 참고로 저희 이혼한 남편은 고려대학 출신이고요. 저는 대학 교수까지 한 건 모르지 않으시죠? 저희 남편은 제가 알기론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계속 재촉하더군요. 저는 초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배웠죠. 인생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 초졸이요? 사돈이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곁에 있던 예비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시끄러! 지금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안 보여? 엄마! 초졸이라고 하잖아, 초졸! 사돈은 기가 찬지 입을 반쯤 벌리고 허허하면서 헛웃음을 흘렸죠. 저도 순간 불쾌함을 느꼈지만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제가 한 발 물러나 말했습니다. 그때는 집안 형편상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았으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죠. 저요, 제 아들 제대로 공부시켜서 키웠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도 못했고 조금은 부족했지만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아이 대학도 딱히 유명한 곳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지들이 좋다니까 그래라 하고 말았다고요. 근데 초졸? 지금 대학 교수였던 저한테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사돈.
사돈? 그래도 공무원이고 안정적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취업 준비할 때도 많이 도왔다고 했고요. 근데 못 배운 것도 모자라서 사치까지 심한 걸 보니 솔직히 제 사돈으로 두기에는 격도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냐고! 예비 사위와 사돈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 근데 어디서 잡대나 나온 여자를 자기 짝이라고 끌고 와서는. 그래, 그건 이해해. 엄마가 100번 양보해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초졸의 무식한 여자를 사돈하고 부르라 이거니? 더구나 저런 고급스러운 사치품이나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몰라?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야, 열을! 대기업 다니는 아들 돈으로 저런 거 사서 다니는 거 아니겠니? 저런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너야, 너! 너한테 저 짓을 시킬 부모가 어딨어? 엄마! 그만해! 나 진짜 화내? 기가 막혔습니다. 딸은 사색이 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저 역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저 스스로에게도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된 인생이었죠. 아등바등 살아가면서도 잘 커준 아들과 딸의 앞길에 적어도 걸림돌은 되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제 학력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죠. 그래서 부끄러웠고 딸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제 딸이 나섰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예비 사위는 당황해서 얼굴을 감싸며 앓는 소리를 냈고 사돈의 얼굴은 터질 것처럼 붉어졌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결혼을 없던 걸로 해? 나 참 기가 차서.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꼴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하고 싶었어? 학력이 뭐 어때서요? 그리고 자존심 부리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닌가요? 아줌마? 너 미쳤어? 그럼 아줌마지 뭔데요? 이제 결혼할 것도 아닌데. 어르신 뭐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야!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나마 제대로 이름 있는 대학 나온 오빠라도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근데 감히 너 따위가 내 아들을 넘봐? 애초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학 나와서 꼴의 공무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알아? 그러는 아줌마는요. 대학 교수였었죠? 지금도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력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못 배운 티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평하게 저도 아드님 쥐꼬리만한 연봉 이야기 해볼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그저 그런 회사에 입사해서 결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주제,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현실 감각 뒤떨어지는 그 이야기요. 정말 근본 없는 집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아들, 제 말하는 거 똑똑히 들었지? 그래서 내가 반대를 한 거야. 그깟 공무원, 개나 소나 되는 공무원 타이틀이 있다고 저렇게 유세를. 내가 살다 초졸은 처음이네. 무식하고 수준 떨어지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 지혜미 팔자 그대로 가는 거지. 아줌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내 평생의 롤모델이니까. 나한텐 영웅이고 그 누구보다 멋진 여자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뭐? 몸이 약해서 교수를 그만둬? 그냥 잘린 거 아니고요? 야! 이 미친 계집애가!
사돈은 일어나서 밥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고 무거워서 채 들리지 않자 나온 음식들을 손으로 휩쓸어 떨어뜨려 버렸죠. 그리고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예비사위의 손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딸에게 미안하다고 했고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됐어.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미안해. 엄마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닌데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결혼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 손녀고 손자고 낳으면 공부 억지로라도 시키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됐어.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 알았지? 저는 속상해하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줬고 딸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지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참 후에 엉망이 된 식당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줬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왔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아들도 분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겠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죠. 다행인 건 딸은 회복이 빨랐다는 겁니다. 저한테 티를 내지 않는 건지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이전처럼 돌아오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안심이 되더군요. 그러다 그 일이 있고 3달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계절이 바뀌었기에 그렇게 추측할 뿐이었죠. 저는 그때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이동하며 보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때는 본점에 교육생들이 와 있었기에 새로운 점주가 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들렸죠. 그런데 그곳에서 낯익은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바로 저와 저희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 말이죠. 교육을 들으면서 열심히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걸 봤을 때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에게 물어보니 대략적인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저분이요? 잘 알죠. 저분 들어올 때부터 말이 많았거든요. 무슨?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도 안 내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냥 받아주라고 했던? 네. 가게를 열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본사에서 대출까지 지원해달라고 이래서 저희도 곤란하던 참이거든요. 성격도 좀 그래서 솔직히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요? 의아한 상황이었죠. 대학 교수 출신이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도 모자라 몸이 약하다는 사람이 음식 장사에 뛰어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꽤 재산이 있다는 말을 딸에게도 들어왔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알아보고는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까딱하고 짧게 인사를 하자 다가와서는 소리를 치더군요. 저 따라다녀요? 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끈질겨요? 무식하면 겁도 없다더니.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비죽 웃자 곁에 있던 직원이 나섰습니다. 지금 대표님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이 사람 미쳤나 봐. 네? 대표요? 이 아줌마가? 네, 당장 사과하세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대표한테 무식? 정말 쫓겨나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대표? 당황하면서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을 보니 속은 통쾌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모 음식점의 대표였죠. 원래는 작게 시작했던 가게였는데 음식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둘 가르치다 보니 어느덧 여러 곳에 점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됐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음식 장사나 하는 사람이라며 말하곤 했고, 저희 자식들도 저를 이야기할 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도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쯤으로 알고 있었을 테고요. 이게 무슨... 대학 교수라는 분이 왜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계신지 물어도 될까요? 대표로서 묻는 겁니다. 그건 그냥 원래 다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치킨집 개업하는 마당에 제가 교수건 뭐건 무슨 상관인데요. 몸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이 식당? 이 식당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한테나 점포 내어주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개인적인 악감정이죠. 저 여기서 벌써 4일이나 교육을 받았고, 사적인 거랑 공적인 것도 구분 안 하시는 분이신가요? 여자는 말과는 다르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내더군요. 반면에 저는 여유가 넘쳤고 상견례를 할 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니까 몸 약한 점주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이봐요, 아니,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갑질이잖아요. 그니까 왜 제가 갑이 됐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학 교수였던 건 맞습니까? 몸이 약해서 그만뒀다는... 그럼 당연하죠. 증명서 제출하세요. 기간 3일 드리죠. 네? 몇 초의 정적이 흘렀고 일순간 그 여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합장한 채로 제게 싹싹 빌면서 잘못을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죠?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진짜 쫓겨나면 안 돼요. 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죽어요. 제발 사람 한번 살린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원하시면 여기서 가게 열지도 않을게요. 아들만 모르면 되거든요. 네? 여자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여자는 자신이 못 배운 서러움을 자식에게 전가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 교육으로 남편과는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에는 합의 이혼을 하면서 갈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아이만은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부터 극성을 떨면서 아이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알림문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학력을 기재하는 곳이 있었고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거라고 하더군요. 혹여 자신의 엄마가 중졸이라고 하면 아들이 자신의 말을 더는 듣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대학 교수라는 직업까지 간 거죠. 아이가 어릴 때 제가 대학 교수 자리를 그만뒀다고 알고 있어요. 대표님, 저 진짜 아들만은 몰랐으면 해요. 네? 이해하시잖아요. 이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한테 어떤 존재인지. 저는 그저 좋은 거울, 멋진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대표님은 초졸이라고 해도 애들이 잘 커서 존경받고 있는지 몰라도 전 아니거든요. 저는 제 아이 키우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도 늘 반항하는 애를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매번 노는 것만 좋아해서 넌 원래 머리가 좋다, 뭐 날 닮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애를 키워왔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제 딸한테 저지른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단순히 한 번의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닌가요? 제 딸의 학력을 폄하할 정도로? 저도 미쳤었나 봐요.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게 키운 아들이라 아깝기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깨려고 했다? 그건 아니었어요. 진짜요.
아시잖아요. 결혼 준비도 안 돼 있고 집도 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들을 좀 더 우위에 두고 싶었어요. 기가 죽어서 살까봐 두려워서 제가 좀 누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따님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수습이 되지 않아서. 여자는 제 눈치를 보더니 제 무릎으로 기어와서 다시 양손을 비볐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을 보니까 부러웠고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같은 엄마니까 아시잖아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서 나가라면 나갈게요. 네? 제발.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딸에게 했던 모진 말과 무시하는 말투를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하고 답답했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제 학력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기에 숨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됐죠. 더구나 자신의 거짓말에 잡혀 먹혔을 뿐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그때 문득 저희 시어머니가 떠올랐었습니다. 제게 모진 구박을 하고 때리고 욕설을 하던 그 시어머니가 말이죠. 시어머니가 떠오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후 시어머니는 고장난 전등처럼 정신이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저를 애기 엄마라고 부르다가도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통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스스로가 치매라는 걸 아는 듯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저를 애기 엄마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게 음식을 차려주고 떠먹여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 나한테 이런 벌이 내려진 모양이다.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신이 있을 때 얼른 죽는 것뿐인데. 애미야, 내가 정신 놓으면 빨리 앞서갈 테니.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진 너한테 내 죄를 갚을 수 있게 정신 똑바로 잡고 있을 거고. 정신을 놓으면 너는 내게 받았던 거 다 쏟아놔도 된다. 때리면 맞고 구박해도 들을 테니까.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쭉 제 식사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자신이 잘하는 요리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일을 하러 가서 없을 때에는 종이에 삐뚤어진 글씨로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고 재료는 뭘 넣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항상 그 밑에는 미안하다는 사과글도 있었죠. 혹시나 다시 정신을 놓을까봐 다급하게 갈겨 쓴 글씨로 말입니다. 그게 떠오른 이유는 사람이 변한다는 걸 그 이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여자는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깊게 반성하고 있었고 깨달은 게 있다고 그렇게 느꼈죠. 무엇보다 가시는 날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작은 유산으로 일으킨 가게였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저를 미워하리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변한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용서했어요. 모든 비밀을 묻기로 그렇게 결심했고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선처를 했습니다. 언젠가 자식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도 존경받는 날이 올 거라고 용기까지 줬죠. 하지만 그건 제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고작 그 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으니까요. 집 앞에서 딸과 헤어졌던 예비 사위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서로 작은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차에서 내려서 다가갔죠. 그러자 예비 사위는 제게 장모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했고 그 여자는 콧소리를 내며 저를 반가워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건 딸과 저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 무슨 일로 이렇게 온 건지. 우리 아들이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계속 밤에 잠도 못 자고 죽고 싶다고 술만 먹어서 그냥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막을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사돈. 사돈이요?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우리가 인연이긴 하잖아요. 애들이 좋다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딸을 봤더니 표정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만나자며 남자는 앓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러자 딸이 날카롭게 남자를 밀어냈죠. 갑자기 왜 그래? 그런 일 있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라는 헛소리 빼고는 내가 들은 말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다고? 자기야,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지. 상황이 달라? 뭐가 다른데? 우리 엄마가 허락을 해줬다니까? 자기 학력도 이제 일절 신경 안 쓰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우리 둘의 만남을 응원해 주셨고. 너 진짜 마마보이야? 그건 또 몰랐네. 기가 찬다. 내가 싫어. 내가 싫다고. 딸이 딱 잘라 말하자 그 여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전이랑 상황이 달라. 우리 아들은 널 계속 좋다고 했었잖아.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바꿀 순 없을까? 아줌마, 그때도 함께한 시간이 없었을까요? 대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고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진짠지 아닌지 몰라서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헤어진 뒤에 남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며 가라고 소리를 쳤죠. 그건 내가 억지로 만나게 한 거야. 정말이야. 내가 억지로 선을 보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생각보다 오래 만나서 주변 친구들도 다 서로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드님이 그 여자랑 얼마나 만나고 어디로 여행 갔는지도 알아요. 근데 저를 계속 그리워했다고요? 억지로 여행도 가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놀러 다니고요? 아가. 누가 아가야? 소름 끼치게.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태도를 바꾼 이유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집이 단순한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큰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했어요. 무엇보다 남자는 거의 반쯤 강제적으로 제 딸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 눈치만 보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했고 끝까지 비밀로 해줄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가 제 딸에게 아가 하는 소리가 너무 소름이 끼쳤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그간의 모든 것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니라는 것도 심지어 학력도 중졸이었다는 것도 우리 가게에 분점을 받으려고 제게 무릎을 꿇은 것까지 말이죠. 엄마, 정말이야? 저 아줌마가 대학 교수가 아니었다고? 그래, 내가 비밀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한테 접근할 줄은 몰랐네. 아들 앞세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겠지. 남자애는 입만 벌리고 있었고 여자는 금방이라도 비명을 지를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분출하지 않으려는 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돈,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약속이랑은 틀리잖아요, 사돈. 누가 그쪽 사돈이죠? 대표라고 불러요. 우리 사이가 달라졌는데
사적인 자리잖아요, 사돈. 사돈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색을 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대표님하고 불러드릴게요, 사돈. 정말 끝까지... 그리고 생각해보니 대표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저 분점 못 내주겠는데요. 어차피 제가 받은 교육비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가게에서도 보지 맙시다. 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아니죠. 장난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데요. 장난 아닙니다. 이제 알겠어요. 작고 사소한 인연도 이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솔직히 그쪽 요리에 소질 전혀 없는 거 본인도 아시잖아요. 뭐? 장난해? 대출까지 알아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유세 떠는 거야?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어서 일부러 애들 앞길 망치는 거지? 당신 같은 여자는 어디 글이라도 올려서 망신을 줘야 해. 한번 그래 보세요. 저도 어디에 글이라도 써야겠네. 누가 잘못한 건지 물어보죠. 야! 지금 나 무시해?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당신 가게 소문 쫙 내서 폭삭 망하게 할 거야. 전국에 있는 그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박살낼 거라고.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던 그 여자의 아들이 끼어들어 따지기 시작했죠. 엄마, 그럼 엄마가 연세대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대학원까지 갔다는 것도? 예전에 대학 교수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아들, 엄마 말 들어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엄마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한테 거짓말한 게 맞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날 그렇게 무시하고 매번 내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서울대 스카이 아니면 볼 것도 없다면서 매일 코피나게 공부해서 간 지금의 대학도 그냥 그렇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잖아. 그리고 취업할 때도 엄마가 난리 안 쳤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었어. 알아? 그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매번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가려던 곳까지 못 가게 했잖아. 그래서 이 나이 먹고 경력도 못 채워서 지금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 근근히 먹고 살게 된 거고. 엄마만 아니었어도 나 훨씬 빨리 취업했고 대학 졸업도 빨리 했어. 엄마가 재수하라고 삼수하라고 그렇게 욕심만 내지 않았어도 지금보다 내 인생이 훨씬 괜찮았다고. 그리고 결혼도 그래. 학력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헤어지게 하더니 뭐? 더구나 학벌 좋은 여자 만나라고 등 떠밀어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지라고 해놓고 대표님? 대표 딸? 아들, 엄마 이야기를 일단 들어봐.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엄마는 너 잘 되는 거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거 없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공부시키면서 엄마도 내 속이 아니었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까지 말했잖아. 그냥 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라도 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 부모의 학력까지 들먹이면서 친구 하나도 제대로 못 사귀게 한 게 엄마야. 아이, 걔는 근본이. 근본? 그럼 난 뭔데? 중졸인 엄마는 근본이야? 아들이라고 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니까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야. 내가 제대로 된 여자를 물어왔는데 결국에 이렇게 만든 게 엄마야. 내 인생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엄마라고. 이제 나 엄마 다시는 안 봐. 내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회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필요 없다고 했었지? 근데 나도 중졸의 무식한 엄마? 나도 필요 없어. 결국 그렇게 여자의 아들은 자리를 떠났고 그 여자는 길바닥에 어린 아이처럼 앉아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연결시켜주지 않을 거면 가게 자리 하나 내어놓으라고 발을 동동 굴렸죠. 그걸 보는 딸은 어이없어 했고 저는 딱 잘라서 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주란 저주를 다 퍼부으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갔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게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제대로 올려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나서 바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류의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니까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집 음식을 내가 만드는 것부터 다 아는데. 그래서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본 건 뭐 나중에 뒤늦게 청소한 거 아니야? 이봐요 아줌마. 교육받을 때도 그렇게 손 안 씻고 요리하려고 하더니 우리 가게가 다 당신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지저분한 건 우리 가게가 아니라 당신 머릿속이죠? 허! 어이가 없어서. 갑질이야. 이건 명백히 갑질이라고. 내가 그냥 물러날 것 같아? 네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명심해요. 저도 계속 고소할 겁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일 저지르시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사돈! 난 그쪽 사돈이 아닙니다. 제발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네. 그렇게 경찰서에서 한번 만났고 그 뒤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아들이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습게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그 아들이 제 딸에게 계속 만나자고 끈질기게 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딸은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툴 때 제대로 된 여자를 물어왔는데 라고 말을 꺼낸 순간 그 남자가 얼마나 속물이었는지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연락 오면 스토커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아들과 딸 모두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생겼고요. 몇 번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해봤는데 다들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사실 사람의 학력이나 집안 내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를 알 수가 없으니 그것들로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학력은 학창 시절에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만들고 집안 환경을 그들이 커오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짐작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혹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 사람을 바로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벌과 집안이 플러스인 요인이 되는 거지 그것으로 점수를 깎아내는 용도로 쓰진 않았으면 하네요. 그렇게 되면 자칫 다른 더 좋은 것들이 가려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비록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웠기에 많이 외롭게 자랐을지 몰라도 대신 독립심 있고 우애가 깊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형편이 좋은 게 아니었기에 돈이 귀한 줄도 알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도 사람보다 돈을 우위에 두지 않는 바른 아이들로 자랐거든요. 이런 면들도 정확한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매번 가게만 돌아보고 바쁘게 살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부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고 위축되긴 하는데 아이들의 미래에 제가 좀 더 자랑스러울 수 있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부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